예, 서울고법원장님께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그러면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록은 그럼 전부 전자문서화는 됐습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자문서화는 다 됐습니까? 스캔해서 전자 사본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알고 대법원으로 간 것은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선고가 됐고 하루 만에 판결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왔고요.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곧바로 당일날 형사 7부에 배당이 됐고 형사 7부는 또 당일 곧바로 공판기일을 5월 15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관 서울 남부 인천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특별 송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거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 서울고법의 5월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에 그 배당은 6시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재판부 배당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시간 만에 배당이 됐고,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 왜 아까 파기자판을 하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시던데 파기자판을 대법원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 법원의 이 선거 개입, 대선 개입, 이 쿠데타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이 5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다른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아까 고법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즉일 선고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5월 10일 날 즉일 선고가 돼버리고 대법원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민주당에는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덕수 후보가 됐을까요?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는 이 사법 쿠데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원의 조직적인 사법 쿠데타가 아닌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별집행관 오셨나요? 증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이 특별 송달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송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 송달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희는 촉탁서를 받았습니다. 촉탁서를 받았습니까? 예. 그럼 서울고법에서 고법원장님, 이 특별 송달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재판장이 지시한 것입니까? 정확히 알죠. 어쨌든 재판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는 누구의 신청을 받았습니까? 피고인의 신청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검사 측에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그 부분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집행관님, 이 촉탁을 받아서 이거는 송달이 됐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일남 집행관입니다. 이일남 집행관님은 국회에 송달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어디에다 송달하셨습니까? 의원회관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실에 송달을 했습니다. 당일 송달했습니까? 저희가 받은 촉탁서는 총 대법원에서 2건이거든요. 한 건은 4월 9일 날 와서 아니요, 대법원 말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고등법원요? 촉탁이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5월 8일자 이게 이제 피고인 소환장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5월 9일자는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가 왔었습니다. 그날 바로 송달하셨습니까? 그날 4월 9일자로 와서 4월 9일 날은 송달이 불능했습니다. 아니요, 서울고법의 송달이요. 예. 서울고법의 송달은 바로 송달하셨습니까? 5월 8일자입니다. 참. 네, 5월 5월 8일. 8일자로 왔는데 그 당시에 5월 9일 1분만 날 더 주십시오. 5월 9일 날은 네, 송달이 1분 더 불능됐고요. 그다음에 5월 9일 날 공판기일 명령 결정문이 왔어요. 그래서 5월 13일자 13일에 이 두 사건을 그 당시에 송달을 했습니다. 예, 송달이 완료돼서 5월 15일 날 기일은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13일자로 송달을 두 건을 김기성 집행관님, 그러면 인천에서 이 촉탁서를 받아가지고 송달하셨습니까? 그 인천에서 온 송달건은 모두 폐문부제로 송달한 안 사례는 됐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촉탁서요, 특별 송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집행관이시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었죠? 이게 통상적으로 송달을 재판부에서 의뢰할 때 촉탁서로 보내옵니다. 송달은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게 원칙이죠. 그 부분은
뭐 전에 우편 송달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그 송달 절차를 거치는 아니 본인이 경우는 알수 집행관이니까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편 예, 예. 송달이 원칙이고 이렇게 특별 송달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것이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톡탁이 오는 이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어서 이례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집행관이셨으니까 이런 송달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우편 송달이 원칙이고 이렇게 특별 송달을 누구 집에 갖다 주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이 소재가 불명하거나 못 찾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 있습니까? 예, 저희는 본인이 집행관으로 일하는 동안 있었습니까? 저희는 우편을 거쳤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예, 특별 송달을 본인이 한 적이 있었냐고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예. 처음이니까 이게 투데타라는 거예요. 사상 초유라서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재판법원장.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을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금년 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령났습니까? 예. 과거에도 이렇게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이 요직 중에 요직인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바로 발령난 사실이 있습니까? 종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아무튼 이건 알지를- 초유일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범여권 의원들이 따지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나가 이재명 죽이기였어요. 마지막에는 한덕수 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만났다 만났다 이것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들한테 자꾸 재판을 간섭한다. 우리 기록 보자는 게 아니에요. 재판 내용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가 움직이는 것이 다 위법이고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로고인만 보여주면 된다 하는데 안 보여주면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중앙지법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하려고 한 명재환 알죠? 명재환 몰라요? 이름까지는 좀 기억 네? 못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구형을 무기징역을 했어요. 무기를.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빨리 진척하려고 했지만은 윤석열은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내란 우두머리다 하고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란죄로 지금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란죄는 법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형이나 무기밖에 없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요.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고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북한에서 여기에 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안 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면회 가서 성경,
기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사법부에서도 어쩐지 움직이는 것이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원장께서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보고는 받을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자, 보십시오. 외환죄에 대해서 자기가 보석 신청하고는 법정에 나가서 난리를 치는데, 외환죄도 처음에 나가더니 모르세요. 이걸 한없이 재판할 거예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넘치고 넘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외환죄가 지금 현재 되면은 평양으로 출장 보낼 거예요? 사실 조회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명명백백한 증거가 드러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재판은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사법부에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고등원장들도 내 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저도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네, 민동원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혹시 형사과장도 해보셨나요? 형사과장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민사과장은 하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네네. 자, 아까 문제됐던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예, 1심에서 2심 넘어올 때는 2주가 걸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법원 공무원들은 통상 재판 관련 예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법원 공무원 노조 그 사무처장 나오셔서 이렇게 빨리 간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시죠. 다른 질문할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한테 질문할게요. 이일남 집행관실 담당자님 나오십시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뭐 보여드렸던 것이긴 한데요. 자, 2025년 4월 11일 날 상고 이유서가, 그러니까 검찰이 낸 상고 이유서를 발송해서 당일날 송달됩니다. 집행관 촉탁해서 남부지방법원 집행관 촉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네. 이건 누가 보내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인표로 촉탁서를 받았습니다. 네, 어디로? 당일날 오전에 어디로부터요? 그 의회 의원회관 이정현 그 당시에 네, 야당 대표 네, 그 의원회관실로 네. 송달하라는 그런 아니, 촉탁서를 누가 받았습니다. 보냈냐고요, 촉탁서를? 그 고등법원에서 왔습니다. 아니죠, 이건 대법원 사건인데요. 아, 대법원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고 이유서를 법원이 받아서 그날 당일날 보내라고 이렇게 촉탁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고 네. 제가 2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장님, 아니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수석재판연구관 하셨는데 점점 페이지 넘겨주시죠. 지금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봐봐요. 상고이유서가 발송된 게 4월 11일이고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한 게 4월 21일쯤에 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합의체 4월 22일 날 전합 심리를 잡으려면 한 열흘 전쯤에는 통보한다. 심리 일정을 잡는다라고 하면 4월 11일, 10일, 11일 이 무렵쯤에 전원합의체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의 답변서를 볼 필요도 없이 전원합의체 잡겠다라고 일사천리로 잡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예, 뭐 제가 네, 아는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정책 질의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우리 인천법원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보이스피싱 사건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피해 금액이 8,454억으로 역대 최대치고 올해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중차대한 범죄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빠른 피해 구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 합의부 사건이에요. 네. 예. 보니까 인천법원이 상당히 사건이 이제 적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의부의 그 사건 중에서 한 42% 많을 때는 이 정도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가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떠세요? 업무 많이 과중하십니까? 네. 지금 2023년 11월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그 단독이었던 그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의 범죄에 대해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합의부 소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부에서 다른 중요한 사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순하고도 전형적인 사건을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서울중앙법원장님, 서울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로 못하고 형사 항소부로 지금 재판을 배당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항소부로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소부가 합의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부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합의부에게 현재 배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만큼 사건 적체가 많아서 서울중앙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존 형사 합의부가 이제 특검 사건도 있고 해서 업무 네, 부담이 그렇죠. 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예전처럼 다시 단독 관할로 바꾸면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또 합의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법원장님 입장을 한번 견해를 말씀 주십시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이런 사건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이어서 굳이 합의부에서 재판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독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부에서 그 외에 더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의장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립니다. 무음으로 좀 조정해 주십시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22년 10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무고로 고발한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담당 주임 검사가 수사 일부에 심태민 검사인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심태민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종호 피고인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태민 검사가 공수처로 오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 21년 이종호의 변호인단으로 송창진 변호사와 함께 변호를 맡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태민과 송창진은 23년도에 나란히 공수처 검사로 임용이 됐어요. 이종호를 위한 변호를 하다가 공수처 검사로 임용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심태민 검사가 말이죠. 이종호가 있는 멋쟁 해병 단톡방 제보 관련 수사 검사로 수사 제보를 다 받게 됩니다. 공익 제보자로부터. 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실을 그런 다음에 회피 신청을 한 바 있죠. 예, 바로 회피 신청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이종호의 임성근에 대한 인사로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사표 내지 마라고 이종호가 말했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네.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문제의 이 심태민 검사가 지금 같은 변호사 하다가 이종호 변호를 하다가 공수처 검사가 된 송창진과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송창진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당시 이 이종호에 대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수사 기록에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다 써두었다. 끝까지 읽기도 어렵다. 설사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압수 통신영장을 결재할 수가 없다. 본인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해버리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반발을 했다는데 사실이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저도 네. 사후적으로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심태민 검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무고 고발 사건 수사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이 내부 제보에 의하면 감사원에서는 관련 자료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3년 넘게 아무런 연락도 없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의 부실한 자료를 검찰로 이첩해서 사건을 그냥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시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열심히 수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태민 검사는 이 수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이종호 관련해서도 나중에 회피를 했다고 하지만 일단 본인은 그 내부 제보자로부터 고발자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중에 다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난 뒤에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종호의 변호인단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이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 이 해당 사건도 고의적으로 수사 안 한다는 제보가 있고 보면은 수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대로 주인 검사를 변경하시고 감사원과 원활하게 수사 협조를 통해서 3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권익위원장의 무고 고발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셔서 감사원의 신뢰를 좀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핀 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이상으로 보충 질의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저녁 식사를 위한 중지 없이 제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좀 화장실 가시고 조금 임시적으로 간식을 좀 드시는 것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안도 대법원에 있었던 이 절차도 사상 초유입니다. 왜 이렇게 사상 초유의 사건이 대선 한복판에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사상 초유의 대선 한복판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갖는 점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위로 저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 법 원장님께서 감정들이 제가 거기에 대한 경위나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사안이 지금은 대법원이 그리고 고등법원이 정말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최단기간에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절차를 위반하면서 이런 판결을 했다. 그 문제 때문입니다. 다음 PPT 보시죠.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 전담재판부 설치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을 합니다. 사실상 그 내란의 밤 기억을 하시죠? 그때 당시에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다, 내란이다 이렇게 판례를 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헌정질서 파괴를 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대법원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 헌법상의 책임, 그것이 내란 종식의 사법부도 그 책임의 한 축임을 인정하십니까?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그것을 바로 세우는 책임이 사법부에도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예,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내란 종식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주요한 책임자,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책임,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이 대법원의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개입을 해서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 사상 초유입니다. 이것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결정, 그리고 CCTV에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 이미 확인이 된 한덕수, 박성재에 대한 알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판결, 이런 일련의 판결이 대법원이 그리고 사법부가 과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내란 종식에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불신이 있고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전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했듯이 다만 그 내란 전담재판부 네.
그 질문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차영민 형사수석부장님. 지금도 구속 취소 이런 결정할 때에 일로 계산합니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그럼 재판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통상은 어떻게 합니까? 평균적으로. 관행은 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죠. 잠깐 시간 멈추시고. 네. 발언대로. 네, 형사수석부장입니다. 네, 관행적으로는 일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그동안 그렇게 관행이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판 수석 부장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는 사실 그 구속 기간을 계산할 일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통상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만 시간으로 그 날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연장 결정을 할 때 보통 문제가 되는데 당직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속 기간 계산을 하는 업무를 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관행으로.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 기간에 관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여태 형사재판할 때 구속 기간에 계산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 이전에는 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일로 네. 하셨죠? 그렇습니다. 일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형사법원의 관행은 1이었습니다. 이 사안도 사상 초유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한 것. 왜 이 1년의 내란 사태에서 법원은 사상 초유의 이런 결정을 되풀이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고 변명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사법부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장님, 답을 해주시죠. 공정한 재판을 꼭 수행해달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 중앙지방법원장님, 네. 그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혹시 중앙법원에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은 날로 했는지 시간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다음번 질의할 때 의원님들께 그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답하기 어려우시죠? 예, 지금은 제가 예. 알고 있지 일단 않습니다. 곧바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좀 띄워주세요. 서울 고등법원장님, 예. 저는 캄보디아 문제를 우리 일선 판사님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법원의 온정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과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만 너무 중요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저는 캄보디아 구금자 64명의 송환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사를 걸고 탈출했던 피해자는 대사관에 목숨 걸고 왔더니 업무 시간이 3시 반이니까 끝났다. 여권 제시하라. 범죄니까 여권을 뺏긴 거죠. 근데 여권 제시하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겨우 KBS 취재진들 만나서 겨우 지금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로 구금된 64명은 전 세계까지 보내서 국내로 무더기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장면하고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갑 차고 문신 보이면서 입국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놀랍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64명 대부분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이런 조직에 관여됐다라고 하고 살인, 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죠. 이렇게 일관해서 데려오면요, 48시간 동안 이게 진상규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력범죄일수록 현장 검증이 필수거든요. 그럼 범죄 현장을 가봐야 살해 현장이든 뭐 납치 현장이든 고문 현장이든 현장이 있어야 뭔가를 진상을 규명할 거 아닙니까? 다 사건 현장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그럼 일일이 수사기관들이 출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주범인 중국인들은 전부 다 도피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공범들하고는 설사 잡혀도
어떻게 대지를 합니까? 지금 공범들끼리 아마 여기 있는 판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공범들끼리 일부만 잡혔을 때 얼마나 많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거짓 진술하고 진상규명이 어렵게 만듭니까? 저는 이 조치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합동조사하면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순차로 송환했으면 딱 되는 일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거 가다 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전 세계에 태워서 범죄자들만 송환을 한 겁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피해자가 한국인들이고 그 범죄자들 데려간다는데 캄보디아가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송환을 허용한 거고요. 저는 현지에서 합동조사를 하면서 진짜 주범을 잡아야 이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 많이 하셨을 텐데 살인죄 같은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도 살해 현장 반드시 검증하죠? 안 그렇습니까? 검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 진술이 엇갈리면 충분히 확인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이걸 놓치고 데려온 상황에서 아마 수사 기록이 엉망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저는 일선 판사님들께서 개별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거는 국제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좀 더 기존 기준보다는 더 세게 발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8시간 내에 한계 때문에 엉망일 거예요. 기존 기준대로 하려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을 텐데 어차피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상태에서 사실은 그 본인들도 송환을 거부하던 상태에서 데려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다소 억울한 사람들을 석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뭐 사건의 중대성 등 여러 가지 구속 사유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담당 판사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사고 쳐도 법원이 국민을 지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원장님, 다음 PPT요. 살면서 가장 예의 바르게 법원장님한테 인사한 사람 누굽니까? 아마 재판 피고인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검사했을 때 저한테 가장 90도로 인사한 사람이 범죄로 수사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재판받을 때는 고개 숙이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 현장에 가면 되게 극악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실제 영장 기각되고 가서 보복 살해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이 국제범죄조직의 호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TF 만들어서 대처하고 발표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버젓이 고수익 알바로 해외 유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답답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쳐보고 며칠 전에도 쳐봤어요. 똑같아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고수익 알바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해외로 유인하는 글들이 뜨면서 텔레그램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진짜 범죄 현실이에요. 첫 번째 PPT 보면은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제 저 범죄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고수익 알바를 원한다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라면서 필리핀으로 오라 그래요. 필리핀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필이라고 해요, 필. 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 라오스 등등의 이런 범죄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지금도 정부를 비웃으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국제범죄뿐만 아니라 국내 마약 던지기도 버젓이 아르바이트 하라고 텔레그램에서 권유합니다. 이건 또 다른 방이에요. 마약 한 건 던지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만 원 받고 우리 청년들이 저기 꼬임 당해가지고 3만 원 받고 마약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국제범죄 조직이 우리나라가 타겟이 됐냐? 어제 채널A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사기죄 저지르면 중국에서는 사형인데 우리나라만 양형이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양형이 약하고 구속을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피의자는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들 인권을 보장하는 듯한 기분은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이 온정주의나 양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제대로
법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양형에 대해서는 이미 양형 기준도 정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참고인은